오후의 시작 함께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구글이나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원자력 발전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고 하죠. AI를 구동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전력이 들어가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데이터 센터 한 곳이 중소도시에 버금가는 전력을 소비하고 있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빅테크 기업들이 아직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소형 모듈 원자로까지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있다는 건데요. 환경단체들은 인공지능 경쟁이 가열화될수록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이 늦어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이 문제 어떻게 봐야 하는지 잠시 뒤 IT연구소 코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평소 신용점수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나요? 오늘 짠테크 SOS 돈 되는 라디오에서는 신용점수가 중요한 이유는 뭔지, 또 어떻게 해야 점수를 올릴 수 있는지 알아볼 예정이니까요. 궁금한 분들 계속 함께해 주세요. 저희 방송은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북한군 병력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선에 배치된 가운데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러시아로 출국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네, 그 북한군 파병에 대해서 처음엔 이제 썰로 존재를 하다가 주장 제기되고 이게 좀 기정사실화되고 이제 미국 비롯한 곳에서 인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국제사회 대응이 강화되기 시작하면서 북러 간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는데요. 오늘자 노동신문에 따르면 최선희 외무상이 일행들하고 같이 평양에서 어제 출발을 했는데 이날은 우리 정부 대표단이 그 나토하고 유럽연합 방문해서 파병에 대해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한 날입니다. 네. 최선희 외무상은 이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상과 만나서 국제사회 압력에 대해서 맞대응하는 방안을 북러 간에 논의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북한이 또 파병하고 관련해서 첫 입장을 냈잖아요. 그때 국제법적 규범에 부합하다 이런 논리를 폈었고 그 전에 푸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다 이런 취지로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북러 두 나라는 본인들의 주권, 우리들의 권리다, 주권 국가로서 응당 문제없이 행사하는 일이다 이런 기조를 강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런가 하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또 새롭게 지금 북한 병력 12,000명이 곧 러시아 영토에 있게 될 것이다 이런 예상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젤렌스키 주장은 이미 북한 군인이 들어간 게 3,000명 정도 러시아에 이미 있고 러시아가 이들을 이용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폈는데 여기서 12,000명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고 나토에서도 사무총장이 처음으로 러시아 파병 공식 확인하기도 했는데요. 미 국방부는 또 지금 약 10,000명이 러시아로 파병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군 실제 전선 투입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이뤄질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밝혔어요. 네, 윤 대통령 어제 유럽연합 집행위원장하고 전화 통화를 했고 여기서도 이 북한군 파병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통화가 이루어진 건데요. 윤 대통령은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실제 전선 투입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북러 간의 군사협력은 국제질서를 뒤흔들고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라면서 북한군의 즉각적인 철수 또 군사협력 중단을 촉구하고 이들의 그러니까 북한의 행동 어떤 협력이 얼마나 진전되느냐에 따라서 단계별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 나갈 것이라고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북한군 파병에 대한 정부 대응책을 놓고 여야가 충돌하고 있죠. 네, 지금 정부의 대응 방향을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그 러시아와 북한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시나리오별로 단계별로 조치를 하겠다라는 거고 현지에 참관단을 파병할 것이고 또 방어용 무기만이 아니라 공격용 살상 무기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열어놓기도 했는데 이 참관단이라는 게 뭐냐면 실제 총을 들고 뛰는 병력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이제 전술을 보고 전략을 파악하는 그런 정보성을 띠는 인력이 있고 또 신문하는 인력도 있어요. 그래서 북한군이 거기서 포로로 잡히거나 탈출을 했는데 이제 그걸 우리가
데려와서 신문을 하고 어떤 절차들을 다 본다는 거죠. 어떤 경위로 이렇게 했는지 그런 정보를 가져온다는 건데 야당은 이걸 두고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이렇게 만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신문조 이 신문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제정신이냐 전쟁놀이냐 라면서 고문 기술을 전 세계에 전수라도 하겠다는 것이냐라고 꼬집었고요. 그리고 또 살상무기 지원에 대해서도 남의 나라 전쟁에 껴서 공격무기 제공하면 우리가 전쟁에 끼어드는 일이다. 적극 반대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야당이 본질을 흐리면서 비판의 화살을 지금 정부에 돌리고 있다는 반응인데요. 민주당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냐. 지난 문재인 정부가 보여줬던 굴종적인 모습을 거두고 북한을 규탄해야 마땅하다 이렇게 주장을 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정부는 그 참관단 보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우크라이나에 지금 보내려고 하는 이 참관단에 대해서 정부는 국회 동의 필요 없이 그냥 보낼 수 있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부대 단위로 파병을 하면 국회 동의가 있어야겠지만 개별 단위 파견은 장관이 결정하는 거란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반대로 야당 측에서는 전장 지역에 병력을 보내는 거면 그게 1명이든 5명이든 3명이든 뭐 소속 군대를 보내는 거기 때문에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대치를 하고 있는 거고요. 더불어민주당은 그 러시아 파병 북한군의 철군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곧 내기로 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역대급 세수 펑크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정부가 대책을 발표했어요. 사실상 돌려막기가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뭐 아시다시피 그 역대급 세수 결손 사태가 2년 연속이잖아요. 59조 원대 있었고 올해도 30조 원가량 펑크가 난 건데 정부가 한 달여 만에 대응 방안이라고 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생각은 이거예요. 추가 국채를 발행하거나 뭐 예산 줄이거나 추가 경정 편성은 안 한다. 새롭게 돈을 뭐 이렇게 만드는 건 안 하는데 대신에 가용재원과 불용분을 활용하겠다라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펑크가 30조 정도 났잖아요. 네. 어디서 돈을 갖고 오냐면 우선 절반 정도는 각종 기금, 특별회계 가용재원에서 끌어온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2월 됐던 그 여유자금이 예탁돼 있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여유재원에서 4조 원 내외를 활용하고 이런 식으로 뭐 15조 정도 끌어오고 또 주택도시기금 여유분이 있어요. 이게 근데 주택도시기금 같은 경우에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각종 주택 사업에 활용하는 기금이거든요. 여기서 2, 3조 원 정도 갖고 오고 또 국유재산 관리기금 이런 데서도 3조 원 해가지고 이렇게 2, 3조, 3, 4조 막 이렇게 해서 야금야금 말 그대로 국가가 지금 연끌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부는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서 기금을 끌어다 쓰기로 한 건데 이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평소에 이제 기금이다라고 만들어 놓고 그 재원을 조성하고 있는 거는 다 나름의 이유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기금이란 이름을 붙여놨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거 조성한 취지가 무색하다라는 지적입니다. 지금 여기서 또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외국환 평형 기금이라는 게 있어요. 외평기금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외평기금이 어떤 거냐면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 달러 팔고 또 원화를 사들여서 외환 시장의 안정을 이렇게 조율하고 뭐 이렇게 도모를 하는 그런 기금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돈을 끌어다 쓰는 겁니다. 2년 연속 외평기금 갖다가 쓰는 건데 그러니까 지난해에도 세수결손 메꾸려고 여기 외평기금 20조 원 투입을 했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환시장 봤을 때 특히 미국 대선도 있고 지금 우리나라 경제 지표도 그렇고 환율도 뭐 1,400원대 간다고 하니까 이거 주시할 게 많은데 네. 그래서 경제 전문가들도 이번 대책 외평기금 또 손대고 하는 거 악질적이다. 한심하다. 정부의 과오를 막기 위해서 눈을 가리고 있다.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을 내놓고 있고요. 그 주택도시기금 말씀드렸는데 이게 청약통장 납입액을 재원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특히 주택청약 가입자도 줄어들고 있고 기금 고갈도 우려되는 상황인데다가 애초에 청약이라는 게 서민들 주거 안정 마련하라고 만든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세수 보전을 위한 동원을 이거 서민들 청약 통장까지 건드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자조 섞인 말도 나옵니다. 이래서 얼마 전에 월 납입 인정액 10만 원에서 25만 원 이렇게 2배 넘게 올린 거냐 뭐 이렇게 지갑처럼 꺼내다 쓰려고 한 것이었냐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그 지방정부하고 시도교육청에 국가재원에서
돈을 보내는 게 있어요. 이거 지방교부세, 교육교부금이라고 하는데 지난해에도 정부가 교부세 한 7조 2천억 원 삭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막 지자체장이랑 국회의원들이 헌재에다가 권한쟁의 심판도 청구하고 그랬었는데 2년 연속 이렇게 교부세 삭감을 하니까 결론적으로는 지방정부에 내려가는 돈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면 세수결손을 지방정부에 전가하는 행태가 반복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왜 그렇잖아요. 똑같은 비가 내려도 원래 더 좀 열악한 곳에 폭우처럼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은 이 정도 돈을 삭감하면 그것도 연속으로 삭감을 하면 존립을 위협받는 그런 상태가 되겠다. 그래서 지방 소멸을 정부가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세수 부족 대책을 발표한 시점을 두고도 정치권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요. 네, 이 최상목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어제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이 내용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야당은 기재부의 발표 방식이나 시점, 내용 다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며칠 전이라도 국회에 좀 미리 자료는 주시는 게 국회와 국민에 대한 예의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갑자기 발표하고 국회에 이렇게 선전포고하듯이 자료를 내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꼼수가 아니겠느냐 이런 비판이 나왔고 당장 시행하는 내용도 아닌데 보고 기간도 없고 그럼 국회하고 먼저 좀 논의를 해서 다듬어서 국민들께 설명 드리는 게 당연한데 먼저 보도자료 내버리고 어떻게 보면 훅 치고 들어온 거죠. 국회에는 제출해서 통보성처럼 돼버렸다라는 지적이 나온 거고요. 이에 대해서 여당은 기재부를 옹호하고 방어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역시 발표 과정에서의 문제는 일부 인정을 했고요. 먼저 보고하고 보도자료를 냈으면 좋았을 거라는 거 인정을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자료 준비해서 보고한다는 걸 좀 알리고 싶었던 마음이 앞섰던 것 같다. 이렇게 두둔을 하기도 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도 꼼수를 부리려던 건 아니었고 통보성도 아니었다라면서 미리 챙기지 못한 점은 송구스럽다고 사과를 했는데요. 그런가 하면 최상목 부총리 지난달에 국회 기재위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이 세수펑크 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서 외평기금 끌어다 쓸 계획은 없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올해에도 외평기금에 손을 대게 되면서 한 달여 만에 부총리가 국회에서 한 말을 뒤집은 꼴이 됐습니다. 어제 국감에서도 세수 부족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요. 쟁점이 된 내용들 좀 살펴볼까요? 네, 역시 이 국회에서도 방금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한 거 다 나왔습니다. 기금 활용을 대신 선택한 점 이게 올바른 대응책이 맞느냐. 이런 거예요. 여당은 최선의 결단이었다라고 편을 들었습니다. 여당의 주장은 그러니까 추경하거나 국채 추가로 발행할 경우에는 그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 세금을 더 전가하게 되고 물가나 금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돈 안에서 어떻게든 좀 이렇게 써보는 게 최선의 선택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국회에서 이미 예산 확정한 그 세출 예산 최대한 차질 없이 집행하자는 뜻이 담겨 있다라는 주장도 하고 있는데 반면에 일단 야당은 기재부가 이렇게 계산을 못한 거 그것부터가 문제고 세수결손 방치를 했고 너무 낙관적으로 전망을 했고 그런 다음에 대응이라고 갖고 온 게 기금 활용 선택한 점 그리고 사실은 야당에서 계속 보는 건 그 세금 감세 정책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두루 전방위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재정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제 국회 운영위에서는 여당을 배제한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한 내용의 개정안을 처리했네요. 네, 상설특검이라고 하면 이것도 결국엔 특검 후보를 추천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친인척 대상으로 한 수사일 때는 여당을 배제하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총 7명인데 그럼 여당 추천이 2명인데 대통령 관련한 사람 조사할 때는 특검에 여당 추천 빼자, 2명 빼자 이런 겁니다. 이 내용 어제 국회 운영위 소위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를 했고요. 여당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면서 모두 퇴장했습니다. 이 상설특검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특검법 제정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대상도 아닙니다. 민주당은 명태균 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 의혹을 두고 진상조사단을 구성할 채비도 하고 있죠. 네, 사실상 김건희 특검법은 계속해서 좌절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공천 개입의 핵심인 명태균 씨 두고 별도의 진상조사단을 꾸리겠다는 거고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입니다. 의혹들이 계속 추가되고 있고 대통령실 말이 자꾸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라고 민주당은 설명을 했고요. 동시에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위한 1,000만 국민
본격적인 서명 운동에 나섭니다. 이런 식으로 정부 여당 향해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고 11월 2일에는 서울역 앞에서 또 김건희 여사 규탄하는 장외 집회도 예고를 한 상태입니다. 통화 녹취 파일이 새롭게 나왔는데요. 네. 여기에서도 김건희 여사를 언급한 내용이 있다고요. 네, 이게 명태균 씨하고 그 전 보좌관인 그 김영선 전 의원의 보좌관이었던 그 강혜경 씨 통화 녹음 파일입니다. 2022년 5월 2일에 명태균 씨가 강혜경 씨한테 전화를 걸어서 여사님이 전화 왔는데 내 고마움 때문에 김영선 걱정하지 말라고, 공천 걱정하지 말라고, 고맙다고, 자기 선물이라고 하더라,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여간 입 조심해야 된다, 알면 난리 뒤집어진다 라면서 이렇게 입단속을 시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통화가 이루어진 시기가 2022년 6월 보궐선거, 이때가 창원 의창 지역구 의원 후보 공천 발표 이루어졌었던 5월 10일보다 일주일가량 8일 빠른 시점이고요. 네. 그리고 또 추가로 김영선 전 의원이 자신의 공천 결과를 미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확인이 됐어요. 이날은 공천 발표 하루 전날인 5월 9일인데 강혜경 씨하고 김영선 전 의원이 통화를 하는데 강혜경 씨가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하니까 김영선 전 의원이 그런 소리 하지 마, 아직 모른다고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권 관계자는 사실 무근이고 일방적인 주장이다, 이렇게 일축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논의할 의원총회를 앞두고 친한계와 친윤계의 갈등이 커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어쨌든 특검은 안 되고 특별감찰관으로 가자. 그럼 이거 후보 추천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의원총회 이제 오거든요. 근데 의원총회를 공개로 하자, 비공개로 하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친한계에서는 공개로 의원총회 해야 된다 라는 거고요. 친윤계에서는 공개 의총은 논의할 가치가 없는 꼼수다라면서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친윤계는 좀 그런 거예요. 조용히 좀 논의하고 우리끼리 결정을 하고 공개를 하면 되지,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이렇게 긁어부스럼 만든다, 이런 불만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개 여부를 두고 또 이걸 가지고도 의총에서 친한계와 친윤계가 이렇게 투표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근데 이 과정 자체가 외부에 보이기에는 또 부담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이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두고 친한계 친윤계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 보면서 드는 생각은, 이건 사실 여당끼리의 얘기예요. 더불어민주당은 특별감찰관 필요 없다는 입장이거든요. 특검 수용 다시 촉구하면서 특별감찰관도 결국엔 특검에 대한 물타기다. 그러니 특별감찰관과 김건희 특검법을 동치시키지 말라, 이렇게 오늘 오전 다시금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네. 오늘은 이태원 참사 2주기인데요. 서울 곳곳에서 유가족과 생존자에게 위로를 전하는 추모제가 열릴 예정이죠. 네, 국회에서는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가족과 생존 피해자를 위로하는 진실과 기억 추모식이 열립니다. 유가족과 생존자가 참여하고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지도부도 참석을 하게 됩니다. 지난해 그 특조위가 주최했던 추모제하고는 다르게 국가기관이 주도를 하고 국회 주요 인사가 모두 참여하는 추도 행사가 되겠고요. 시민들 추모 행렬도 이어지면서 오늘 이태원역 1번 출구 앞에서는 그 참사 당일 112 신고가 처음 접수됐던 시각인 오후 6시 34분에 맞춰서 추모 메시지를 낭독하는 문화제가 열리게 됩니다. 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38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봅니다. 점심시간을 지나면서 도로 위에 돌발 구간이 많아졌습니다. 앞차와의 안전거리 유지하면서 주의 운전 필요하겠는데요. 먼저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동탄 분기점에서 경부 동탄터널 사이 5차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산 나들목에서 동탄 분기점까지 밀리고요. 기흥에서 수원까지 천천히 갑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바란 부근 1차로는 승용차 사고 있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평택 분기점에서 바란 나들목까지 천천히 가고요.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 방향 남동 부근 3차로는 사고 나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제천 쪽으로 서안성 부근에서는 화물차 고장난 차 서 있고요. 한편 분당 수서로입니다. 성산 방향으로 현재 탄천 1교에서 수서 사이 3차로는 고장난 차 서 있습니다. 한편 영등포 로터리 구조 개선 공사 관련해서 경인로 서울교에서 영등포역 구간에 위치한 영등포 고가차로 철거 작업으로 고가차도 양방면 진입이 전면 통제됩니다. 신길역에서 영등포 로터리를 경유하는 영등포역 직진 방향과 신길 지하차도 좌회전 방향 통행이 불가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한정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 화요일은 IT 이슈 살펴볼 텐데요. IT연구소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님 오늘은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최근 챗 GPT 같은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졌잖아요. 근데 이게 네네. 예상보다 전기를 많이 쓴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좀 쉽게 설명드리면요. 우리가 생성형 AI 일반적으로는 챗GPT 서비스 그냥 쓰잖아요. 네. 그런데 실제로 이 서비스를 쓰기 위해서는 뒤에서 수많은 데이터 센터에서 처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처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엔비디아의 GPU 뭐 이런 것들 되게 좀 수천만 원짜리 수백 개, 수천 개 들어가는 거 아실 거예요. 그래서 네. 실제 우리가 쓰는 GPT-4를 학습시킬 때 일단 그 그래픽 카드 같은 그 하드웨어를 사는 것만 한 1,500억 이상 정도를 들었을 것으로 추산을 하거든요. 근데 이것보다 더 큰 건 사용을 할 때 전기를 엄청나게 많이 쓴다는 겁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인터넷에 뭔가 검색을 하잖아요. 그 검색 키워드를 넣었을 때 실제로 인터넷을 사용하거든요. 네. 근데 그때 쓰는 것보다 한 10배 이상 전기를 기본적으로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챗GPT랑 대화를 조금만 해도 이 녀석이 쓰는 전기가 엄청나고 특히나 요즘에는 그림도 그리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생성형 AI로 그림을 하나 그렸다라고 하면은 그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쓰는 전기가 스마트폰 한 대를 충전할 수 있는 양의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정도의 전기를 활용을 해서 쓰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도 이거 너무 전기가 많이 드는데 이거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데이터 센터를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구글이 모든 AI 기술을 만약에 지금 있는 서비스에 통합한다라고 하면은 연간 290억 킬로와트 시가 소모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수준이냐면 케냐랑 과테말라랑 크로아티아 같은 국가가 1년에 소비하는 전력보다 더 많은 양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챗GPT나 AI를 정말로 지금보다 더 본격적으로 쓴다. 그러면은 그런 나라들의 전력보다 더 많은 양을 쓰고 있고 또 최근에 쓰고 있는 어떤 그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는 이 챗GPT뿐만 아니라 IT 회사들이 이런 생성형 AI를 만들기 위해서 쓰는 전력량이 2026년 추산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일본이 연간에 쓰는 전력 소비랑 맞먹는 수준으로 이 IT 회사들이 이런 AI를 위해서 전기를 쓸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좀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AI와 뭐 일상 대화는 농담 같은 걸 주고받는데도 그렇게까지 많은 전기가 쓰여진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네. 앞으로 국가적인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요. 대화를 하게 되면 전기를 쓸 때 이 기계들이 전기를 쓰면서 뭔가를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이게요. 이 열을 엄청나게 또 많이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계 자체가 계속적으로 24시간 돌아가야 되니까 열도 많이 내는데 그 열이 계속 뜨거우면 이 기계가 제대로 돌아가지가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열을 식혀야 돼요. 근데 열을 식히기 위해서 또 뭘 쓰냐면 이 일반적인 어떤 에어컨 같은 거는 이제 좀 줄어드는 게 약하니까 요즘에는 물 있잖아요, 물. 냉각수라는 걸 직접적으로 씁니다. 근데 이 물을 쓰게 되면 반대로 이 물을 가지고 전기를 식히는 거니까 기계를 식히는 거니까 물이 증발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물이 증발되는 양도 엄청납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담을 주고받거나 해서 챗GPT랑 한 대화 한 번 세트, 그러니까는 질문을 한 25번 정도 주고받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깨끗한 물, 생수 한 500ml 정도를 소비를 해야 돼요. 그럼 그렇게 했을 때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가 2년 동안 사용한 물이 64억 리터거든요. 그럼 올림픽용 수영장 2,500개 이상을 채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또 열을 식히기 위해서 물도 쓰고 또 식히기 위해서 에어컨도 틀고 이러면 전기량이 엄청나겠죠. 그래서 그런 전기량이 단순한 한두 개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자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이 전기를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좀 국가적인 문제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고 모두가 AI에 투자하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를 하지 않을 수도 없고요. 빅테크 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지겠어요. 네, 맞습니다. 또 이게 또 어떤 거랑 연결이 되냐면요. 실제로 우리가 뭐 요즘에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해서 좀 환경을 보호하자 이런 얘기들도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뭐 이른바 착한 기업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빅테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실제로 이 AI 붐이 일기 전에 그때도 이러한 뭐 데이터 센터, 우리가 클라우드나 이런 데서 세계 전력 소비의 이 기존에도 한 1% 정도를 이 데이터 센터가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이제 우리가 말하는 ESG라는 게 뜨니까 이 기업들에서 우리가 그 지금 쓰는 전기들을 모두 다 친환경으로 하겠다라고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겠다. 이래서 뭐 예를 들면은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이런 걸 통해서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잇따라 밝혔었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시간이 조금 지났더니 챗 GPT가 엄청나게 뜬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있어서 전기 수요가 엄청나게 폭증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봤더니 태양광이나 풍력으로는 본인들이 해결할 수 있는 만큼의 전기가 탄소 중립이 안 되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 2020년 이후에 우리가 탄소 중립하겠다고 착한 기업하겠다고 했지만 지금 2024년에 와서 보니까 오히려 2020년보다도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하게 된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전기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빅테크 기업들이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 됐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거 AI를 더 써야 되는데 전기 어떡하지? 라고 하고 있는 게 냉정한 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가가 아니라 기업들이 좀 직접 나서서 소형 모듈 원자로에 투자하고 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은 우리가 말하는 뭐 태양광으로도 조금 힘들고 그다음에 이제 풍력으로도 힘들다. 그러면은 이러면서도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방법 그렇게 하니까 결국에는 모든 생각들이 지금 다 원자력으로 네. 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원자력 중에서도 지금 MC께서 말씀하신 소형 모듈 원자력 우리가 SMR이라고 하죠. 이 부분에 좀 투자가 일어납니다. 이 SMR이라고 하는 거 뭐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면 기존의 대형 원전과 비교해서 한 100분의 1 이하의 수준의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과 다르게 일종의 뭐 안전성도 조금 더 올라가는 상황이 있고요. 가장 큰 거는 기존에 우리가 말하는 원자력 발전소는 물 근처, 그러니까 바닷가 근처나 이런 데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방식 자체가 달라가지고 정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그 사막 한가운데서 또 이런 걸 지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위치에 대한 어떤 뭐 문제나 아니면은 사이즈도 훨씬 작고 그 안에서 예전보다는 안전성이 올라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빅테크 기업들이 먼저 나서서 실제 이런 소형 모듈 원자로에 직접적인 투자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SMR이라고 하는 게 아직 완성된 기술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2030년을 지금 바라보고 실제로 이런 것들에 대한 뭐 건설이나 전력 공급을 늘리고 있고요. 구글이 직접적으로 지난 14일에 이런 SMR을 운영하는 카이로스 파워라는 데와 전력 구매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딱 일주일 정도 지나서 아마존에서도 2030년 초반 이제 가동을 목표로 해서 워싱턴주에 있는 지역 전력 회사와 실제로 계약을 했고요. 단순한 계약뿐만 아니라 실제 이거에 대한 연료를 공급하는 엑스에너지에 5억 달러 이상의 또 투자 유치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지난달에 미국 펜실베니아주에 있는 스리마일서 원전에서 전력을 공급하는 걸 맺었거든요. 근데 이게 참 인상적인 게 스리마일서 원전이 실은 1979년에 미국 최악의 원전 사고가 터졌던 곳이에요. 근데 그 터졌던 곳에 1호기가 이제 원전사고가 터져서 중단됐었고 1호기가 운영을 한 이제 이게 경제 안 맞는다. 그래서 2019년에 지금 가동이 중단된 상태거든요. 근데 여기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다시 계약해서 19년에 중단된 데를 다시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김덕춘 소장님 좀 멀리 계신가 봐요. 아무래도 통화 품질이 좋지 않네요. 청취자 여러분들 지금 통화 품질이 좀 좋지 않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다시 좀 연결을 할 텐데요.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어떤 이야기 하고 있었냐면 이 챗 GPT 같은 생성형 AI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그만큼 전기 소비가 많아서 기업들이 직접 나서서 소형 모듈 원자로에 투자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지금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김덕춘 소장님 직접 모셔서 이야기를 듣는 게 좋았을 텐데 아무래도 개인 사정으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전화 연결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통화 품질이 또 생각하는 것만큼 멀리 계셔서 그런지 죄송하게도 잘 들리지가 않네요. 남혜숙 님도 연결 상태가 안 좋아서 듣기에 불편합니다. 아쉽네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네, 다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덕춘 소장님 들리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갑자기 전화가 끊겼었나 보네요. 네. 통화 품질이 안 좋아서 저희가 한번 끊고 다시 연결했습니다. 소형 네네네. 모듈 원자로에 투자하고 있다. 기업들이 이런 이야기 계속 이어서 좀 해주세요. 네네,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구글도, 아마존도, 마이크로소프트도 지금 한 1, 2주 사이에 이 소형 원자로의 직접적인 투자나 간접적인 투자들을 이어간 건데요. 근데 이게 지금 당장 되는 건 아니고 2030년부터 이것을 쓸 것을 예상을 하고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반대로 얘기하면 그렇게 투자를 해야 될 상황인 것처럼 모든 빅테크들이 지금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세상의 모든 지식 아무래도 오늘은 여기까지 짧게 들어야 할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저희 직접 뵐 수 있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통화 품질이 좋지 않아서 좀 듣기에 불편하셨던 점 다시 한번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어지는 2부에서는요. 짠테크 SOS 돈 되는 라디오 또 해시태그 게임 인문학 코너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노래 들으면서 마칠게요. 코나의 마녀 여행을 떠나자. 그럼 잠시 후 2부에 만나요.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요. 적어도 하루에 한 번씩은 수정 구슬 닦아주기. 아침 일찍 일어나 하얀 우유 한 잔씩 마시기. 레몬 사탕은 하루에 3개. 자기 전에 꼭 닦기 잊지 말아요. 떠나는 그대를 위해 새로운 바람이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 속담에 쓴맛 단맛 다 보았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세상의 괴로움과 즐거움을 모두 겪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데요. 이와 비슷한 뜻의 속담으로 밤송이 우엉송이 다 끼어보았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것은 가시가 난 밤송이나 갈퀴 모양으로 굽은 우엉의 꽃송이에도 끼어보았다는 뜻으로 별의별 뼈 아프고 고생스러운 일은 다 겪어보았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죠. 이 속담에 나오는 밤송이는 밤알을 싸고 있는 두꺼운 겉껍데기를 말하는데 가시가 많이 돋쳐 있어서 손으로 잡기가 어렵습니다. 또 우엉송이라는 말도 나왔었는데 송이는 꽃송이나 눈송이 같은 말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 표현이죠. 송이는 꽃, 열매, 눈 따위가 따로따로 다른 꼭지에 달린 한 덩이 또는 그런 것을 세는 단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그녀는 꽃 묶음 속에서 가지가 꺾이고 꽃이 일그러진 송이를 골라버렸다. 또 포도를 2송이 샀다와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송이와 비슷한 것으로 송아리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송아리는 꽃이나 열매 따위가 잘게 모여 달려있는 덩어리를 뜻하고 보통 꽃 송아리, 포도 송아리 또는 눈 송아리처럼 씁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이윤정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오롯이 당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KBS 58분 날씨. 아직 수도권과 제주도의 하늘은 대체로 흐립니다. 낮까지 수도권과 제주도에 5mm 안팎의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고요. 그 밖에 중부 내륙에도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오늘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고 늦은 오후부터는 중부지방의 구름량도 점차 줄어들겠습니다. 이번 주는 평년 기온을 조금 웃돌며 낮에는 선선하겠습니다. 오늘도 한낮 기온이 서울 18도, 대전, 대구, 광주 20도, 부산과 제주 23도 등으로 중부지방은 어제보다 조금 낮겠지만 예년 이맘때 기온보다는 전국적으로 1도에서 3도 정도 높겠습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전국의 하늘이 맑겠습니다. 밤사이 구름이 걷히면서 복사냉각이 활발하게 일어나 내일 아침에는 서울 11도, 대구 10도 등으로 오늘보다 조금 낮아 쌀쌀하겠고요. 내일 낮에는 서울 21도, 광주 22도, 부산 24도 등으로 오늘보다 조금 더 오르면서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한편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오늘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강원 동해안과 경상도 해안, 제주도 해안에서는 높은 너울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6.7도, 습도는 54%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 군사 야합은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안보 위협이면서 우리 안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어제 국회 운영위 소위에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과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 법안 등을 단독 처리한 것을 맹비난하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얽히고 설킨 국정농단 의혹이 그야말로 점입가경이라며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2주기를 맞아 국회와 이태원역 등 전국 곳곳에서 159명의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추모제가 열립니다.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는 오늘 국회에서 추모제를 열어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재발 방지와 진상규명을 한 목소리로 다짐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중국에서 우리 교민이 간첩 혐의로 체포돼 구금된 상태라고요. 네, KBS의 단독 보도인데요. 중국 안후이성 허페이시에 거주하던 한국 교민 50대 남성은 2016년부터 중국에서 직장을 다니며 부인과 또 두 딸과 함께 생활해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아침에 중국 허페이시 국가안전국 소속 수사관들이 갑자기 집에 들이닥쳤다고 하는데요. 가족들은 잠옷 차림으로 자고 있다 정신없이 바로 연행됐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중국 수사관들이 동행 근거로 제시한 감시 통지서를 보면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네. 하지만 수사관들은 자세한 혐의를 알려주지 않고 한 호텔에 이 남성을 가둔 채 가족과의 연락을 통제하며 5달 동안 조사를 벌였습니다. 이후 중국 검찰은 지난 5월 해당 사건을 국가안전국으로부터 넘겨받아 이 남성을 구속했는데요. 간첩 혐의 적용 범위를 크게 확대한 개정 반간첩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국민이 이 법으로 구속된 건 처음이라고 합니다. 구치소에 갇힌 지 5달째 가족들은 지병인 당뇨병 약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했고요. 주중 한국대사관은 이 남성이 구속된 지난 5월까지도 반간첩법 위반 혐의로 우리 국민이 체포된 사실이 없다 부인해왔는데, 하지만 KBS가 최근 구속 여부와 외교당국의 조력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묻자 대사관은 관련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렇다면 간첩 혐의를 받는 이유는 뭔가요? 이 중국 반도체 관련 정보를 한국으로 유출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데요. 중국 반도체 기업 중에 창신 메모리라고 있습니다. 후발주자로 시작했지만 해외 인재들을 적극 영입하면서 글로벌 선도업체들과 기술 격차를 7년 안팎으로 좁힐 만큼 글로벌하게 주목을 받고 있는 곳인데요. 이 회사가 지난 2016년 처음으로 한국인 반도체 인력 10명을 영입했는데 간첩 혐의로 구속된 이 남성도 그때 이곳에 입사했다고 합니다. 20년 가까이 삼성 반도체 부문에서 이온 주입 기술자로 근무한 이 남성은 창신 메모리에서도 같은 업무를 담당했다고 하는데요. 이후 다른 2곳의 중국 반도체 회사에서도 일했지만 허페이시 국가안전국은 창신 메모리 근무 당시 반도체 관련 정보를 한국으로 유출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함께 일했던 동료들의 입장은 달랐는데요. 이 남성이 핵심 기술이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었다고 KBS와의 통화에서 말했습니다. 현재 구치소에서 변호사 접견은 가능하지만 1시간 이내로 제한돼 법적 조력을 충분히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고요. 이르면 다음 달 재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간첩 혐의가 인정될 경우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고요. 가족들은 재판 전에 한국에서 조사를 받게 해달라고 외교 당국에 호소했습니다.
네, 최근 고령층의 출입을 거부하는 이른바 노실버존이 늘고 있다고요. 네, 노키즈존에 이어서 노실버존까지 특히나 헬스장 같은 스포츠 시설 또 카페 등을 위주로 빠르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 강동구에 있는 한 헬스장에는 고령자들과 같은 공간에서 운동하는 게 불편하다는 민원이 접수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후 헬스장 측은 젊은 분들에게 인사나 대화, 부탁, 칭찬 등 하지 마세요라고 적힌 공지문까지 붙였다고 하네요.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헬스장 역시 신규 회원 중에서 70세 이상의 고령자에 대해선 센터 이용이 어려울 것 같다 안내한다고 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노 시니어존 60세 이상 어르신 출입 제한이라고 써붙인 한 카페 사진이 온라인을 통해 확산되면서 찬반 논란이 불붙기도 했는데요. 논란이 커지자 이 카페는 일부 노인 고객들이 다른 젊은 고객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는 사건이 몇 차례 벌어져 노 시니어존을 선언한 것이라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고령층과 청년들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부 노인들은 노인 혐오가 커질까 우려된다. 소비자로서 정당하게 돈을 내고 커피를 사 마실 권리가 있다. 노인들이 자신의 부모라고 생각하면 다르게 느껴지지 않을까 답답함을 토로했고요. 일부 청년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가게에 앉아 있으면 트렌디하지 않은 곳으로 보이는 것이 사실이라며 젊은 사람들 입소문을 타고 싶은 업주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 말하기도 하고요. 또 큰 소리로 떠드는 노인들을 자주 봤다며 젊은이들이 꺼리는 것도 사실이다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갑론을박이 오가는 가운데 인권위도 입장을 냈는데요. 스포츠 시설의 65세 이상 회원가입 제한은 차별이라며 이러한 이용 제한이 고령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상업시설 등에서 노인 배제를 정당화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를 보니까요, 문득 배우 박중훈 씨가 예전에 방송에 나와서 했던 말이 떠오르는데요. 어린아이 너무 나무라지 마라. 내가 걸어왔던 길이다. 노인 너무 무시하지 마라. 내가 갈 길이다. 이 문장 안에 명쾌한 정답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명언이네요. 네. 네, 요즘 금값이 많이 올라서 그야말로 금값이 됐는데요. 그런데도 금은방들은 울상만 짓고 있다고요. 네, 금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지만 정작 금은방 주인들은 한탐스럽기만 합니다. 대다수 업체의 돈줄이 공인비에서 나오기 때문인데 금 가격 상승보다 매매가 빈번해야 수익이 남는 구조라는 겁니다. 네. 종로 귀금속 거리에 가보면 금은방들은 이른 아침부터 금반지나 금목걸이 등을 진열자 위에 가지런히 올려두고 손님 맞을 채비에 분주하지만 상점들은 한산하기만 합니다. 종로에서 20년 넘게 가게를 운영해왔다는 한 금은방 주인은 금값이 어지간해야지 아기 돌반지 한 돈에 50만 원씩 하는데 누가 사려고 하겠느냐 한탄합니다. 통상적으로 제품 가격이 오르면 영업점들도 이득을 보는 게 정상인데 금은방 주인들에게는 오를 대로 오른 금값은 그저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금값이 오르면서 투자 목적으로 이 순금바를 찾는 사람은 조금 있지만 골드바는 공임이 없어서 마진을 남기기 힘든 구조고요. 네. 금값이 오르면 물건값도 올려야 하지만 가격이 비싸면 지갑을 열지 않아 마진을 오히려 줄여야 한다고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골드바나 순금 제품은 물품 완제품 형태로 납품되기 때문에 공인비를 붙일 여지가 적고 귀금속 업체들은 18K나 14K 등 금 제품을 팔아야 제품 제작에 가공이 들어가고 여기서 수익을 붙일 수 있는데 비싼 금값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다만 일각에선 불경기를 호소하는 상인들의 말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국세청이 매달 집계 공시하는 100대 생활업종 사업자 현황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서울 종로구 소재 시계 귀금속점 수는 531곳으로 집계돼 1년 새 8곳이 늘었는데 코로나 대유행 등으로 자영업자들의 주머니 사정이 어려워진 상황에서도 매년 늘어나는 추세를 보여왔습니다. 금 가격이 오르면서 전남 한평 대표 상징물로 꼽히는 황금박쥐상 몸값도 10배 가까이 뛰었다면서요? 네, 이 황금박쥐상은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1급인 황금박쥐 162마리가 1999년 한평에서 발견된 것을 기념해 제작됐는데요. 금값이 고공행진하면서 덩달아 몸값이 껑충 뛰었습니다. 2m가 넘는 높이의 황금박쥐상을 제작하는데 순금 162kg, 은 281kg이 사용됐다고 하는데요. 당시 27억 원의 세금이 투입돼 혈세 낭비란 지적이 나오기도 했는데 이제는 10배 가까운 수익을 눈앞에 두면서 테슬라, 엔비디아는 부럽지 않은 성공적인 투자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또 황금박쥐상을 만들고 남은 금과 은, 보석 등을 활용해 제작한 조형물이죠. 오복포란의 가격도 현재는 27억 원에 육박한다고 하네요. 네.
해마다 오르는 몸값에 5년 전에는 이 3인조 절도범들에게 노려지기도 했던 황금박쥐상은 16년간 황금박쥐 생태 전시관 지하에서 전시 기간에만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지난 4월 한평 나비대 축제에 맞춰서 한평 추억공장소 1층 특별전시관에 새 둥지를 틀고 365일 내내 관람객들을 맞이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부자 되게 좋은 기도 받을 겸 한 번쯤 구경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 살펴볼까요? 시대가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직장에서 음주 강요가 빈번하다면서요? 네, 요즘 참 때가 어느 때인데 아직도 이런 음주 강요 문화가 여전하다고 합니다. 회식 참여와 음주 강요, 대표적인 직장 내 괴롭힘이지만 직장인 4명 중 1명은 여전히 술자리를 강요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직장갑질 119가 지난달 전국 19세 이상 직장인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회사나 부서 회식을 한다는 응답자들에게 회식 자리에서 음주를 강요당한 적이 있는지를 묻자 23.4%가 그렇다고 응답했고요.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31%로 제일 많았고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 민간 기업에서 직급별로는 상위권 관리자급 비율이 높았습니다. 음주를 강요당한 경험자의 72.9%가 술을 마셨다라고 응답했고 거부했다는 응답은 27%대에 불과했는데 이 중 20대가 36%대로 가장 높았고요. 회식에 이어서 노래방 참석을 강요받은 직장인들 역시 5명 중 1명꼴로 적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회식을 강요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참여하지 않은 직원에게는 보너스를 주지 않는다는 익명의 신고가 들어오기도 했고요. 술을 전혀 마시지 못하는 직원을 억지로 지방 원정 회식까지 데리고 가 대리운전을 강요하는 상사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언제쯤 이런 구시대적 문화가 사라질 수 있을까 참 답답할 따름입니다. 멧돼지 포획에 나섰던 엽사가 동료가 쏜 총에 맞는 사고가 있었어요. 네, 어젯밤 강원도 횡성에서 일어난 사고인데요. 밤사이 출몰한 멧돼지가 밭을 죄다 망쳐놨다는 연락을 받고 현장에 출동했던 엽사가 동료가 쏜 총에 맞아 다리를 다쳤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이런 5인 사격 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게 문제인데요. 네. 지난 7월에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고 얼마 전에는 경기 연천군에서도 멧돼지를 쫓던 엽사 한 명이 일행이 쏜 총에 맞아 숨지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멧돼지를 잡으려다 사람을 쏘는 사고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고 인근 주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고 하네요. 이에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야행성 유해조수 포획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안전을 위해 경험과 숙련도를 고려해 허가를 내주는 등 대책을 내놨지만 포상금 제도를 손보는 게 가장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에 걸렸거나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멧돼지를 잡으면 포상금이 지급되는데 안전에 신경 쓰기보다 무리한 포획을 부추긴다는 겁니다. 많게는 한 마리에 50만 원까지도 준다는데 돈 욕심 때문에 이런 사고가 반복적으로 벌어진다는 건데요. 하지만 환경부는 엽사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포상금 제도를 도입한 만큼 수립면허 취득자들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 등 다른 대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소식도 살펴볼까요? 기아 타이거즈가 삼성 라이온즈를 물리치고 한국 시리즈 우승을 차지했어요. 네, 무려 7년 만에 통합 우승을 일궈내면서 12번째 한국 시리즈 가장 높은 곳에 섰습니다. 어제 한국 시리즈 5차전 경기에서 삼성을 7대5로 제압해 4승 1패로 정규 시즌에 이어서 한국 시리즈까지 재패하며 통합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이날의 주인공은 5할 8푼 8리 맹타를 휘두른 김선빈 선수였는데요. 기자단 투표 46표로 45표를 받은 포수 김태군의 한 표 앞서 한국 시리즈 MVP를 수상했습니다. 이번 통합 우승은 단일 리그 기준 7번째고요. 한국 시리즈 우승은 역대 최다인 12번째입니다. 2017년 이후 7년 만에 왕좌를 되찾았는데요. 31년 만에 성사된 삼성과의 영호남 라이벌 클래식 매치에서도 완승했고 최종 무대에 서면 지지 않는 한국 시리즈 불패 신화도 이어갔습니다. 네, 블랙핑크 멤버 로제가 발표한 곡이자 아파트가 전 세계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미국 빌보드에선 K-팝 여성 가수 중 역대 최고 성적을 기록 중이라고요. 네, 요즘 그야말로 아파트 열풍입니다. 부동산 얘기가 아니고요. 블랙핑크 로제가 브루노 마스와 함께 부른 노래 아파트 이야기인데요. 네. 빌보드에서 새 역사를 썼습니다.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 8위로 데뷔했는데 K-팝 여성 가수로는 역대 가장 높은 순위라고 하네요. 종전 최고 기록도 블랙핑크
블랙핑크가 세웠는데요. 4년 전 셀레나 고메즈와 함께 부른 아이스크림이 13위에 오르기도 했었는데 로제는 아파트 신드롬을 타고 자신이 속한 그룹뿐만 아니라 자신의 종전 기록까지도 경신하게 됐습니다. 아파트의 인기는 미국 빌보드뿐만 아니라 세계 양대 차트로 꼽히는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 톱 100에서도 4위를 기록하면서 승승장구하고 있는데요. 태극기를 들고 건배를 외치는 브루노 마스 모습도 그렇고 또박또박 아파트 외치는 해외 팬들의 모습이 재밌기만 하네요. 네, 하프타임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허리띠를 졸라매도 벅찬 고물가 시대, 여러분 주머니 사정에 꼭 맞는 맞춤형 재테크 솔루션을 처방해드립니다. 짠테크 SS 돈 되는 라디오 한국경제교육원 서영로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얘기 준비해 오셨을까요? 저희가 지난주 신용카드 현명하게 사용하는 법에 대해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신용점수와 관련된 질문이 문자로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신용점수가 왜 중요한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오늘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신용점수란 금융기관 또는 신용평가회사에서 각 개인의 신용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산출하는 점수입니다. 이 점수를 통해서 각 개인의 신용 등급을 매기고 이를 통해서 얼마나 금융 거래로 안전한 사람인지를 평가합니다. 사실 평소에는 이 점수가 높거나 낮아도 살아가는데 큰 차이가 없죠. 그런데 이 점수에 따라서 대출 성납 여부와 이자율이 결정되기에 평소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릴 때 이제 중요해지죠. 그렇죠. 이 신용 점수가. 네, 신용 점수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첫 번째는 지난주에도 한번 언급한 신용카드의 연체 여부와 대출 상환 기록이라든지 대출 이력 등을 보겠죠. 이런 보여주긴 대출에 대한 부채 총액 등 현재 대출의 부채 규모 등도 중요 요소이고요. 또한 신용카드의 한도 대비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비율도 봅니다. 또 신용점수를 여러 번 조회하면 내 신용에 안 좋은 영향을 준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금융기관이 각 개인의 신용조회를 한 빈도 등도 보긴 합니다. 빈도가 반영이 되는군요. 네, 살짝 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렇게 다양한 요소 등을 종합하여 산출된 신용점수가 높을수록 더 좋은 조건으로 대출이나 금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자산으로 불리는 개인 신용 점수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오늘 짠테크 SS 돈 되는 라디오에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방송 들으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문자로 많이 참여해 주세요. 서영로 원장님이 도움 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콩 게시판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신용 점수는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고 하셨잖아요. 네. 몇 점 이상이면 고신용자 뭐 이렇게 분류가 되나요? 신용 등급은 신용조회 회사에서 개인의 여러 가지 신용 정보를 수집해서 평가하고 일정 기준에 의해서 1등급에서 10등급으로 분류한 등급입니다. 네. 그래서 개인 신용 점수는 1점부터 1000점까지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신용도가 높다는 의미인데요. 일반적으로 개인 신용 점수가 600점 이상이면 신용도가 보통 수준이며 800점 이상이면 신용도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네.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자면 이런 신용 등급은 나이스 평가 정보와 K12에서 각각 평가하는데 두 평가회사에서 1에서 10등급의 등급 체계를 나눈 데 있어서 약간의 점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1, 2등급은 최우량 등급, 3, 4등급은 우량 등급이고요. 5, 6등급은 일반 등급, 7, 8등급은 주의 등급이고요. 90등급은 위험 등급에 속하죠. 그래서 두 평가 정보 회사의 점수가 약간은 차이가 있으니까 나이스 평가 정보회사의 기준으로 1등급은 900에서 1000점, 그리고 2등급은 870에서 899점입니다. 이게 초우량 등급이고요. 네. 3, 4등급은 805점에서 869점, 5, 6등급은 665점에서 804점, 7, 8등급은 515점에서 664점, 90등급은 514점까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신용등급 6등급 이하는 일반은행에서 대출을 받기가 조금 어렵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7등급 이하는 신용카드 발급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지만 신용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꽤 많다면서요. 네.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신용카드 이야기를 하면서 카드 사용 한도를 이야기했을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소득에 비해서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많다거나 부채가 많으면 신용 점수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소득보다 더 많이 신용카드를 사용한다거나 카드 한도의 30% 이상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또 신용카드 결제를 미루지 않고 제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신용카드를 아예 사용하지 않으면 신용도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데요. 중요한 것은 연체하지 않고 제때 납부한 거래 실적을 만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5만 원 이상의 연체가 있으면 신용 점수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 5만 원이라고 해서 5만 원 이상의 연체 또는 90일 이상의 장기 연체의 경우에는 신용 등급 하락으로 직결되는데요. 카드 요금 포함, 렌탈료 미납, 핸드폰 요금, 세금 미납 등도 다 연체에 포함됩니다. 네. 금액이 작아서 별 상관없겠지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네. 5만 원이면. 근데 금액이 작아도 연체가 시작되면 신용도 하락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결제 금액이 남아 있다면 기한 내에 결제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고요. 카드를 쓸 때에는 할부보다는 일시불 결제가 더 좋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신용 점수의 연체 기간이 더 중요해서 연체가 만약에 있다면 오래된 것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최근 6개월 정도의 단기간 대출이 많을 경우에도 신용 등급은 내려가게 되고요. 지난 시간에 한번 언급했죠. 리볼빙, 현금 서비스, 카드론 등도 부채, 즉 빚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를 되도록이면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이 신용 점수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 같은데요. 대출을 이미 받은 사람은 신용 점수를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그 신용 등급을 가장 많이 떨어뜨리는 것이 연체잖아요. 네. 이를 반대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점수를 올리기 가장 좋은 방법은 대출 상한을 성실히 하는 것이겠죠. 또한 대출 횟수는 이왕이면 최소화하는 것이 좋고요. 대출 횟수를 최대한 줄이고 금융사는 최대한 한 곳 정도만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참고로 대출이 성납이 되지 않아서 2,3금융권, 카드론 등의 대출을 받은 것은 신용점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아무리 연체를 하지 않고 바로 상환하더라도 대출 이력에 남기 때문에 1금융권 외의 대출을 진행하는 것만으로도 신용점수는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1금융권 대출의 성락을 좀 더 쉽게 받기 위해서 1금융권에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과 공과금이 자동으로 빠져나가게끔 주거래은행을 만들어 두는 것도 좋고요. 건강보험료, 공과금인 가스비, 전기료, 통신비 등은 신용평가 기관에서 보는 중요 항목입니다. 그렇군요. 이 외에도 신용 점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신용카드 연체를 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신용카드의 사용 한도를 30% 이하로 유지하면 신용 점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제 기준으로는 조금 이해하기 힘든 행동이지만 오로지 신용 점수를 높이겠다는 목표를 위해서는 소액 대출을 통해 상한 이력을 쌓는 것도 도움이 분명하게 됩니다. 또한 신용카드, 대출, 할부 등 다양한 신용거래를 유지하면 신용점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요. 한 가지 팁으로는 지출이 같다라는 전제하에 신용카드 한도를 늘려두면 지출하고 갭 차이가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네. 지출 비율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도 신용점수를 올릴 수 있습니다. 네. 한도를 높이는 거죠. 그리고 대출이나 신용카드를 새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용점수가 일시적으로 하락할 수 있으니까 꼭 필요할 때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 점수 관리가 중요하다는 건 많이 알지만 그러니까 신용 점수가 높으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좋은 거예요? 당연하게 일단은 높은 신용 등급은 네. 금융거래에 있어서 신뢰성이 높다는 걸 방증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금융거래에 있어서 더 좋은 조건을 점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대출을 받을 때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고요. 네. 동일 조건의 대출에 있어서 신용 등급이 높은 사람이 더 높은 한도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을 좀 더 많이 받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발급도 당연히 쉬울 거고 더 좋은 혜택도 받을 수 있고요. 또한 신용 점수를 보는 특별 직종의 취업 시 분명 유리한 조건이 있습니다. 지난주 문자 질문 중에요. 보험 조회를 하면 신용 점수가 내려간다고 하던데 진짜냐 이런 내용이 많았거든요. 네, 들었습니다. 영향이 있나요? 일부 보험회사에서 보험료를 책정할 때 참고는 할 수 있겠지만 보험료 산정 과정 등에서 보험료 조회 등으로 신용 점수가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네. 또한 좀 전에 말한 몇 가지 외에 신용 점수가 내려가는 원인은 대출 신청이나 신용카드 발급을 자주 하게 되면 해당 카드사에서 신청자의 신용을 막 조회하게 되겠죠. 네. 이런 신용 조회가 많으면 신용 점수는 내려갑니다.
또한 연체 기간이 30일이 지나면서 신용 점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좀 다른 내용인데요. 신용카드나 대출을 전혀 사용하지 않게 되면 신용 이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신용 점수가 낮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단기간에 여러 개의 신용카드나 대출 계좌를 개설해도 신용 점수가 내려갈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위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신용 등급을 매기는 두 곳이 나이스 평가 정보와 K12에서 각각 평가하는 항목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방송 듣고 내 신용 점수는 몇 점일까 궁금해서 조회해 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단순 조회는 신용 점수에 영향이 없다는 거죠. 네, 먼저 없습니다. 라는 네.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네. 신용 점수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 신용 점수와 등급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조회를 했을 때 단순하게 조회를 했을 때 신용 등급이 내려간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네. 건 없습니다. 요즘은 토스나 카카오뱅크, 카카오톡, 네이버 등에서 간단하게 내 신용 점수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내 신용 점수를 조회하는 걸로 내 신용 등급이 내려가지 않나 걱정하는 분들이 정말 많던데요. 맞아요. 사실 저도 그래서 지금까지 못 해봤어요. 꼭 해보십시오. 과거에는 정확하게 2011년 이전에는 단순 신용 점수 조회도 신용 점수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지만 2012년 이후부터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정책이 바뀌면서 단순 신용정보 조회는 신용평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많이들 물어보는 내용인데 내 신용점수 조회로 신용등급이 내려가지 않으니까 조회해서 평상시 내 신용정보 등급이나 점수를 알고 있으면 좋겠죠. 네. 많은 곳에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카카오톡을 예를 들자면 카카오톡 메인 화면 있으면 오른쪽 제일 하단에 보면 더보기라는 칸이 있거든요. 네. 이 더보기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왼쪽 상단쯤에 페이 버튼을 클릭하면 페이 창으로 전환이 되거든요. 이 창에서 화면을 계속 내리면 네. 밑으로 내리면 신용 점수를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서 중간쯤 하단에 가면 나이스 평가 정보와 K12의 점수가 보일 겁니다. 이를 통해서 점수를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신용점수 하단에 신용점수 올리기를 클릭해서 계좌 연동을 시켜주면 간단하게 신용점수가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앞서서 나이스 평가 정보와 K12에서 신용 점수를 평가하는 기준이 좀 다르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른 거예요? 같은 듯 조금 다르거든요. 네. 두 기관 모두 개인의 신용 점수를 평가하지만 평가 방식과 등급별 기준 점수의 차이가 있는데 먼저 신용 점수는 1점에서 1000점 사이로 산정하지만 세부적으로 등급별 점수가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신용 점수가 800점이면 나이스 평가 정보에서는 4등급이고요. K12에서는 3등급입니다. 그리고 평가 방식도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나이스 평가 정보 같은 경우에는 주로 전통적인 방식의 신용평가 방식인 상한 이력, 부채 수준을 포함한 대출 연계 기록,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보는데요. 상한 이력을 가장 큰 기준으로 잡고요. 신용카드 상한을 정해진 날짜에 잘하는지 중점을 둡니다. 이에 반해 K12의 경우에는 신용거래 형태와 거래 기간에 가장 중점을 두고 보는데요. 상한 날짜에 돈을 갚지 못하고 장기간 연체되고 있는지 등 또 평가한다는 거죠. 이런 금융정보 외에도 공공요금, 통신비, 보험료 납부 정보와 같은 비금융 정보 등도 광범위하게 반영하고요. 포털 사이트에 온라인 쇼핑 등의 정보 등도 활용하기도 합니다. 네. 이런 평가 방식 등의 차이로 인해서 나이스 평가 정보의 신용 정보는 은행 등의 전통의 금융기관 등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으며 K12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은행이나 비금융기관 등에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나이스 평가 정보와 K12 두 기관 모두 신용정보 데이터 수집이나 평가 기준 시점 등을 약간씩 차이점이 발생할 수 있게 점수가 조금 차이는 납니다. 네. 그래서 내가 대출을 받고자 하는 금융기관이 어디 신용정보를 기준으로 평가하는지 체크하고 평상시 원하는 등급 이상의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유지하면 도움이 됩니다. 신용 점수의 중요성과 점수를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서영로 원장님과 함께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노래 한 곡 잠시 듣고 올게요. 아하의 Take On Me. 네, 노래 나가는 동안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 살펴보겠습니다. 0458님이요. 신용카드에서 주는 무이자 3개월을 많이 쓰면 신용도에 큰 영향을 미치나요? 하셨어요. 저도 궁금하네요. 저도 무이자 3개월 주면 잘 이용하는 편인데. 무이자는 이자를 내지 않는 거잖아요. 네. 근데 카드사에서 보기에는 네. 무이자라는 걸 딱 떼고 보면 네.
그 원금 대비 분할로 부채가 있는 걸로 보겠죠. 그래서 신용대에 큰 영향은 없지만 네. 그래도 빚이 있는 걸로 보기 때문에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네. 무이자에서 만약에 연체가 된다면 그건 무조건 신용도 하락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5944님이요. 현금 사용으로 신용 점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하셨어요. 이 제가 조금 4차원을 생각하는지 잘 해석하는지 모르겠지만 네. 제가 가끔씩 딴 데다 또 하거든요, 여기서. 그런데 그 현금 사용을 제가 두 가지 측면에서 보고 말씀드릴게요. 소비로 네. 보면 현금 영수증을 계속 통해서 소비를 계속하는 걸로 보이면 그거는 신용점수 분명하게 올라갑니다. 내가 소득이 있기 때문에 소비를 하는 거고 네. 카드 없이 대출 없이 쓰는 거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다음에 소비가 아닌 저축으로 봤을 때에는 네. 현금을 은행에 계속 넣게 되죠. 그럼 네. 자산이 올라가겠죠. 네. 그러면 신용등급은 올라갑니다. 7811님은요. 공과금 연체도 영향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금액과 개월수가 어느 정도일 때 신용등급에 영향이 있나요? 공과금 깜빡하고 한번 늦게 내는 정도도 신용점수에 영향을 줄까요? 하셨어요. 먼저 맨 밑에 깜빡하고 한번 넣는 거 가지고 신용점수에 큰 영향은 없고요. 네. 그런데 그 금액보다는 연체 기간을 보거든요. 기간이요? 네, 90일 이상의 연체는 무조건 신용등급 하락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최대 90일까지 연체하지 않는 게 좋고요. 그리고 뭐 며칠 연체된 거 이런 거는 괜찮습니다. 네. 2910님이요. 신용카드를 사용하다가 짠테크 코너 들으면서 다 해지하고 체크카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연체 없이 잘 썼으니 지금 제 신용점수는 문제 없겠죠? 아니면 신용카드를 쓰다가 해지해도 점수가 내려갈까요? 하셨어요. 2910님한테 먼저 저 개인적으로 네. 칭찬을 이렇게 네. 드리고 싶고요. 그 저희가 지난주 신용카드 얘기하고 오늘 또 신용점수를 얘기하니까 오늘 질문들을 보면 자꾸 신용카드하고 신용점수하고 막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데 신용카드를 사용하다가 해지하고 체크카드 쓴다고 신용점수 내려가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2910님 지금처럼 계속 체크카드 쓰시고 저축 많이 하십시오. 비슷한 질문 같아요. 4817님도 체크카드만 사용하면 그럼 신용 점수가 낮아지는 건가요? 하셨어요. 낮아지지는 않는데요. 네. 낮아지지는 않는데 좀 전에 저희가 이 방송에서 얘기했듯이 신용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일부러 작은 대출을 받아가 갚기도 하고 신용카드 사용도 조금씩 하는 것도 분명하게 도움은 됩니다. 체크카드 쓴다고 신용 점수는 절대 안 낮아집니다. 네. 오늘은 신용점수의 중요성과 점수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서영로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직도 게임을 그저 놀이로만 보시나요? 인문학적 관점으로 살펴보면 게임 속에 숨어있는 메시지가 보인다고 하는데요. 게임에 대한 오해를 풀고 세대 간극을 좁히는 시간입니다. 해시태그 게임 인문학 이경혁 게임 제너레이션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경혁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게임 이야기 준비해 오셨나요?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또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게임 얘기를 하나 준비를 해왔어요. 한국에서 대중적인 게임 하면 이제 제가 한번 꼽아보라고 하면 이런 게임들이 주로 나옵니다. 이제 버블버블, 테트리스 이런 옛날 게임들 네.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제 한 3, 40대 정도면 스타크래프트 얘기들 그쵸. 많이 하시고 펌프 얘기하시고 그렇습니다. 우리 스타크래프트 얘기 몇 번 한 적 있잖아요. 네. 그 대충 한 20세기에서 21세기 넘어가는 시점에 그 스타크래프트가 거의 뭐 대중문화급으로 인기를 끌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요 비슷한 시기에 거의 유사한 인기를 얻었는데 대중문화에선 잘 언급되지 않는 게임이 하나 있는데 심지어 한 지지난주쯤에는 이 게임 시리즈의 최신 확장팩이 나와서 여전히 현역인 게임이 바로 디아블로라는 게임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디아블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스타크래프트와 비슷한 시기에 인기를 모았다면 굉장히 오래된 게임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스타크래프트보다 먼저 나왔으니까요. 스타크래프트가 1998년에 발매가 됐는데 이 디아블로 시리즈의 경우에는 1편이 1996년에 나옵니다. 그러면 스타크래프트보다 2살 많은 게임이죠. 그리고 계산을 해보면 이제 한 내후년이면은 30살이 되는 정말 오래된 게임이기도 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지지난주에 또 확장팩이 나왔다고 할 정도로 여전히 현역으로 돌아가는 게임입니다.
96년에 1편이 나왔고 2000년에 디아블로 2, 2012년에 3편, 그리고 2023년에 4편. 좀 띄엄띄엄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총 4편의 시리즈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오래됐으면서도 여전히 현역 게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디아블로 시리즈이죠. 스타크래프트와 필적할 만큼의 인기를 끌었다고 했는데 대중적으로 그만큼 알려지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저도 스타크래프트는 알지만 또 디아블로는 사실 잘 몰랐거든요. 네, 이렇게 얘기하시면 지금 듣는 청취자분들 중에 게이머들이 그럴 수가 있느냐. 아 그래요? 네, 디아블로를 모르다니 막 네. 펄펄 뛰실 텐데 아무래도 뭐 제가 보기에도 대중문화 담론이란 장 안에서 얼마나 회자되었느냐라고 하면 디아블로만큼은 아닌 것도 있어요. 가장 큰 이유로 하나를 꼽자면 아무래도 이 게임의 성격 자체가 스타크래프트와는 좀 달랐다는 점 때문일 텐데요. 스타크래프트는 어떻습니까? 이게 그 서로 두 사람이 대결하는 게임이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대결을 구경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e스포츠라는 형태로 발전을 합니다. 그러면 e스포츠가 되면 뭐가 좋냐면 굳이 내가 게임을 안 해도 이게 뭔지 알 수 있게 돼요. 우리가 프로야구도 마찬가지지만 야구를 우리가 다 할 줄 아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전 국민이 다 볼 수 있게 된 것처럼 스타크래프트도 대중문화로서의 길을 타고 간 게 있었는데 사실 디아블로 같은 경우엔 게임 방식이 두 사람이 막 마주 앉아서 대결하는 게임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당시 PC방의 기억들을 더듬어 보면은 한 스타 반 디아 반 정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PC방에 가서 게임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그렇게 유행했어? 라는 느낌을 줄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근데 대신에 사람과 사람과의 대결이 아닌 혼자 하는 게임이다 보니까 누군가에게는 몰입도라는 측면에선 훨씬 더 강력한 게임이었다라는 표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들은 우스갯소리 중에 제일 웃겼던 게 네. 누가 디아블로 CD를 선물을 받았대요. 그래서 컴퓨터에 딱 넣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군대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한 1년 반이 게임하느라 삭제될 정도로 굉장한 몰입력이 있었던 게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스타크래프트와는 다른 재미가 있었다는 건데요. 네. 디아블로 시리즈는 어떤 게임이에요? 예, 이 게임의 제목 디아블로라는 건 게임을 몰라도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스페인어로 악마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데블하고 같은 단어죠. 그래서 이 게임 시리즈는 제목에 악마가 나오다 보니까 악마를 무찌르는 게임이라고 아주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데 네. 이 디아블로라는 이름은 이른바 종교로서의 기독교가 아니라 신화로서의 기독교, 소위 말하는 우리 그런 거 있죠. 천사의 세계, 악마의 세계가 있고 인간이 그 사이에 껴있고 이런 이제 가상의 세계관을 통해서 정리가 된 내용인데요. 아주 기본적으로는 매 시리즈마다 인간의 세계에 디아블로라는 악마가 다시 강림을 합니다. 그러면 악마가 대악마이기 때문에 어떻게 사람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강림하기 전에 약할 때 빨리 처치해라 라고 해서 칼 들고 활 들고 막 이제 그 지하로 들어가서 디아블로를 강림 전에 처치하자 뭐 이런 내용이 핵심이고 크게 이 디아블로 소스에게는 두 개예요. 천상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상은 천사들이 사는 세계, 그리고 지옥은 악마들이 사는 세계. 그런데 인간이 사는 세계라는 건 뭐냐면 이 둘 사이에 낀 중간계라는 의미인데 이 중간계는 천사들과 악마들 사이에 이제 좀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싸워야 되나라는 회의감을 느낀 두 사람이 도망가서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은 게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 그러니까 선과 악이라는 게 전통적인 의미로 나오지는 않고 네. 영원한 싸움 속에 인간이 휘말리는데 거기서 인간이 이 악마들을 물리쳐서 살아남자라고 하는 게 이제 디아블로라는 게임의 핵심 줄거리죠. 영화 같은 스토리인데요. 네. 시리즈가 4편까지 이어졌다는 거든. 네. 악마가 계속 세상으로 돌아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우스운 얘기일 수가 있는데 악마를 처치했다 하는데 이 편에 나는 다시 돌아왔다 지금 이런 거잖아요. 뭐 상업적인 대중문화다 보니까 이게 악마가 완전히 없어지면 시리즈가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설정이 있냐면 악마의 영혼은 불멸인 거예요. 네. 악마는 처단을 하는데 처단을 하고 나면 그 자리에 영혼석이 하나 남습니다. 이거는 어떤 걸로도 부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떡하지 하다가 1편의 주인공이 되게 재밌는 선택을 하는데 대악마를 물리쳤어요. 그랬더니 영혼석이 남았는데 이 사람은 그럽니다. 아니 이걸 그냥 두면 또 어딘가 다른 곳에 빙의해서 이 자식이 부활할 수도 있지 않겠냐. 그래서 악마를 처치할 정도로 강한 내가 내 몸속에 이 영혼석을 봉인하면 네. 다시는 풀려나지 않겠지? 라고 해서 그걸 자기 이마에 넣어버리고 떠나는 게 1편의 엔딩이었어요. 네. 근데 2편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2편엔 뭐가 나오냐면 그 1편의 주인공이 타락해서 악마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거 아니냐고 제가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돌아오는군요. 네,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2편에 써먹었으니까 3편도 할 얘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3편은 4편에 가면 이제 사실은 악마가 혼자가 아니라 3형제가 있고 7남매가 있고 이렇게 이야기가 점점 확장하면서 아주 기본적인 스토리는 단순하잖아요. 악마를 물리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 거죠. 해시태그 게임 인문학 오늘은요. 디아블로라는 게임이 게임의 재미, 흥미 요소를 어떻게 바꾸게 됐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요즘은 드라마에도 악마가 등장해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그런 판타지적인 요소가 사람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걸까요? 뭐 나름의 분위기는 있습니다. 저는 디아블로 2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그 비 오는 밤이 있어요 거기에. 그러면 그 빗소리가 굉장히 리얼해서 저도 막 게임하다가 밖에 비 오나 이렇게 쳐다볼 정도로 몰입은 있었는데 사실 디아블로라는 게임이 그렇게 인기가 좋았던 이유는 스토리가 뭐 대단한 거라선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냥 계속 악마를 잡는 게 뭐 되게 매력적인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게다가 한 벌써 20 몇 년 동안 계속 똑같은 악마를 잡는 게 지루할 수도 있단 말이죠. 네. 하지만 이 게임은 대흥행을 했었고 이 대흥행을 일으킨 원인은 이야기보다는 다른 쪽에 있는 거죠. 그럼 어떤 요소가 디아블로 시리즈를 흥행작 반열에 올려놓은 걸까요? 디아블로를 지금도 하시는 20년째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다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아이템 파밍의 재미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이템 파밍이요? 네, 파밍이라고 하면 이제 낯선 분들이 계실 텐데 그 농장할 때의 팜을 얘기를 하는 건데 파밍이라는 거는 마치 농사 짓는 것처럼 아이템을 꾸준히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계속 획득하는 걸 가리키는 말인데요. 이 아이템이라는 거는 뭐 게임을 안 하는 분들도 요즘은 다 아시겠지만 어쨌든 획득하면 내가 좀 더 강해지고 편리해지는 무언가를 가리키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전 게임 같은 경우에는 어땠냐? 그 큰 던전에 가서 마왕을 잡으려면 뭐 용사의 검이 하나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검을 구하러 막 고생을 해서 간신히 검을 잡고 마왕을 물리쳐요. 그러면 이 아이템의 의미는 어떤가요? 게임의 엔딩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이 아이템은 더 이상 나에게 의미가 없잖아요. 뭐 다시 처음부터 할 게 아니면. 그런데 디아블로는 이 엔딩이라는 게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템의 의미가 달라지게 돼요. 예를 들면 디아블로도 엔딩이 있긴 하거든요. 네. 대악마를 물리치면 엔딩이겠죠. 네. 그러면 엔딩이 끝나면 이제 게임이 끝났느냐? 그게 아니라 자, 더 큰 모험이 기다립니다 하고 난이도가 올라가면서 다시 스테이지 1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때 캐릭터는 내가 레벨을 올리고 얻은 아이템을 그대로 들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난이도는 더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그걸 악몽 난이도라고 하는데 그럼 악몽을 또 클리어를 했어요. 그러면 또 이번엔 불지옥 난이도다 하고 또 더 어려운 게 나오고 여전히 내 캐릭터는 내가 얻은 그대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템이라는 것의 가치가 되게 오래 살아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악마를 죽였다고 아이템의 의미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나는 계속 강해져야 되는데 이 아이템은 계속 강해질 수 있는 무언가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악마를 물리쳐라는 스토리에 관심이 전혀 없고 악마를 물리치면 거기서 아이템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얘가 좋은 아이템을 준다고 소문이 나면 그 악마만 100번씩 가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유일하게 이 게임에서 내가 강해질 수 있는 건 아이템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뭘 기대하냐면 좋은 아이템이 떨어지길 기대하면서 악마를 잡기 때문에 악마라는 의미가 사라지고 무슨 그 우리 문방구 앞에서 왜 뽑기 돌리는 거 있죠? 약간 그런 느낌으로 뭐가 나올까 기대하면서 네. 얘를 잡으면 좀 좋은 게 나올까? 이제 이런 식으로 게임이 바뀌어버린 거지요. 그러니까 악마를 물리친다는 건 게임 줄거리에 불과한 거고 그냥 이제 게이머들은 더 좋은 아이템을 얻는 게 게임의 핵심이 된 거네요. 네,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전통적인 게이머 입장에서는 좀 많이 당황스러웠죠,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니 원래 그 마왕을 물리치는 모험 이야기가 중요했던 거 아니야라고 많은 분들은 생각을 하는데 네. 이 순간부터는 아이템이 중심이 되는 게임부터는 그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최종 보스라는 건 어려워야 제맛이잖아요. 근데 아이템을 파밍을 오래 해서 정말 좋은 아이템을 다 갖춘 사람들은 보스를 한 5초 만에 막 쓱싹 해치웁니다. 그러면 재미가 없을까요? 아니요. 이 사람들은 그걸 100번을 하는 거예요. 좋은 아이템이 나올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른바 그걸 이제 좀 시쳇말로는 뭐 약간 노가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옆에서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왜 잡은 애를 또 잡어? 뭐 좀
1시간째 그러고 있는데 아직 그 아이템이 안 나왔어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보스와 전투를 하는 걸 즐기는 게 아니라 이 보스를 잡으면 무슨 아이템이 떨어지지? 라는 걸 기대하게 되는 수집 겁니다. 같은 거네요. 정확히 그거죠. 그러니까 이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나올 때까지 나는 기다리고 있는. 근데 게다가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뭐 그 퍼센트 보면 0.0008 막 이렇게 나오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안 나오니까 더 갖고 싶은 거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하루 종일 보스만 잡는 게임이 됐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제일 유명한 보스 중에 메피스토라는 중간 보스가 있는데 이 캐릭터가 좋은 아이템 잘 주기로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뭐 3분의 하나씩 해치운다고 처리를 해보면 지금까지 누가 계산을 해봤는데 이 메피스토가 죽은 횟수가 조 단위를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악마 이런 건 다 까먹었고 내 아이템 하면서 지금도 메피스토를 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아이템이 나올 확률도 굉장히 낮은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걸 기대하면서 게임을 한다는 건 약간 그냥 문방구 앞에 있었던 네. 뽑기? 예.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뽑기의 전통은 정말 유구하지 않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문방구 앞에서 그 종이 떼는 뽑기 있죠. 그것도 어렸을 때 처음 시작했던 어떤 뽑기 중에 하나였는데 네. 이 디아블로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은 정확히 그 방향에서였죠. 그러니까 뭐 디아블로라는 게임이 굉장히 흥행했다라는 면에서 우리가 이 게임 중요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사실 디아블로라는 게임이 출시되고 흥행을 하면서 게임을 즐기는 방식이라는 게 기존과 굉장히 다른 형태로 변화했다라는 점이 이 게임의 중요성입니다. 그리고 디아블로가 바꿔낸 이 재미라는 건 오늘날의 온라인 게임들이 대부분 따라가고 있는 방식이기도 해요. 네. 왜냐하면 지금의 온라인 게임은 디아블로와 마찬가지로 엔딩을 따로 두지 않잖아요. 계속해서 성장하는 캐릭터를 만들고 있고 플레이어 캐릭터는 더 강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결국 뭐냐? 아이템을 파밍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익숙한 이 온라인 게임의 구조가 전부 디아블로가 처음 실험한 결과에서 나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거고요. 어떻게 보면 나는 더 강해지고 싶어. 그래서 더 열심히 보스를 잡아서 아이템을 파밍하자라는 개념의 시작은 디아블로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는 거겠죠. 다만 차이가 있다면 네. 디아블로 시절에는 그런 건 있었습니다. 아이템이라는 걸 현금으로 할 수는 없었어요. 예, 요건 좀 다른 부분이죠. 많이 다르죠. 네, 그러니까 디아블로라는 게임은 어떻게 팔렸냐면 PC 게임이었으니까 PC 패키지로 팔았어요. 예를 들어 뭐 CD가 들어있고 이 CD를 사는데 3만 원. 그러면 3만 원을 주고 나면 나는 더 이상 추가 비용을 내질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템을 추가로 얻는다라는 과정도 디아블로에서는 오직 자기 시간을 쓰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디아블로 페인이라고까지 우리가 불렸던 게 그러니까 스타크래프트는 하다 보면 지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랑 하다 보면 이기고 지고 막 이런 게 있으니까. 근데 디아블로는 어떻게들 했냐면 밤새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복잡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계속 그 기술만 이렇게 누르고 있는 거잖아요. 계속 기술을 누르고 있다 보면 갑자기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나왔다. 라고 소리를 지르게 되는 이런 과정들이었는데 네. 그 당시에는 이걸 안 좋게 보는 사람도 많았지만 요즘 사람들은 차라리 그게 낫다고 얘기하는 게 어느 지점이냐면 요즘은 그 과정을 현금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네, 차라리 그때는 공정하지 않았냐. 그냥 내가 12시간 쓰면 뭐가 나왔지. 근데 지금은 뭐랄까요? 뭐하러 12시간 했어? 5만 원을 내면 살 수 있는데 이렇게 바뀐 거죠. 그래서 요 둘은 차이가 좀 있긴 하지만 네. 디아블로가 처음 아이템 뽑기라는 재미를 보편화시킨 건 맞지만 그것을 현금화시키지는 않았다. 더 웃긴 건 사실 3에서 현금화 시도를 했다가 했어요. 네, 현금 경매장이라는 걸 만들어서 네. 이용자들이 자기가 얻은 아이템을 팔 수 있게 현금으로 이렇게 아니 했는데 그랬을 것 같은 게 게임 회사 입장에서는 수익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시도를 했었을 것 같다고 저도 생각했거든요. 예, 왜냐하면 또 그 무렵에는 많은 게임들이 이미 아이템 파밍을 현금으로 할 수 있게 다 세팅이 돼 있으니까 네. 원조 디아블로 입장에서는 내가 이걸로 먼저 만들었는데 나는 돈을 못 벌었으니 우리도 현금으로 팔겠습니다 했다가 이용자들의 강한 반발에 삭제했습니다. 이용자들은 원조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너마저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다라는 입장이었던 거고 그래서 지금도 얼마 전에 새로 나온 확장팩도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아이템을 현금으로 팔진 않아요. 다만 그런 건 있습니다. 또 이 디아블로가 현금으로 아이템을 안 팔아도 이용자들끼리 아이템을 주고받을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아이템을 난 필요 없으니까 너 가져.
이걸 가지고 뒤에서 현금 거래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 줄게. 나한테 현금으로 얼마 쏴줘라고 하는 이른바 온라인에서의 현금 아이템 거래는 디아블로 2부터가 거의 시초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그런 게임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디아블로가 아이템 획득이 중심이 된 요즘의 이 온라인 게임의 원조격이라는 거네요. 네, 뭐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가치 판단이 있어요. 뭐 저도 이게 다 나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데 일장일단은 있겠죠. 장점이라고 하면 이런 건 있습니다. 아주 옛날 게임들은 실력이 별로면 오락기 앞에 앉지도 못했잖아요. 근데 실력이란 걸 아이템으로 커버해 줄 수 있는 게임이 있으면 내가 게임을 막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고 잘하지 않아도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쉽게 나갈 수 있다 보니까 이게 또 좋은 분들이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노안이 오니까 옛날만큼 잘 안 되는데 그러면 그냥 아이템 세면 밀고 나갈 수 있으니까 이건 편하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게임의 접근성이 확 올라갔다라는 점은 장점이기도 합니다만 다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소위 말하는 확률형 아이템이라고 불리는 뽑기 시스템이 현금이랑 연계가 되면서 게임이 줄 수 있던 어떤 모험과 상상의 세계가 그냥 마치 그 슬롯머신 돌리듯이 그냥 확률 베이스의 어떤 결과값으로만 나오는 것은 안타까운 점이기도 하죠. 한편으로 이런 변화는 저는 또 게임에서만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은 해요. 예를 들어 인간이 무엇을 재미라고 느낄까라는 점이 디아블로 전과 디아블로 후를 보면 굉장히 많이 바뀐 걸 느낄 수 있거든요. 예전에는 이런 얘기 많이 했죠. 실패해도 괜찮아. 과정이 중요한 거야. 근데 디아블로 이후에 아이템이 중심이 된 게임에선 정확히 무슨 얘기를 하냐면 과정은 별거 없다. 네가 현금으로 사든 뽑기 운이 좋았던 좋은 아이템이 떨어지면 결국 그게 최고다라는 형태로 넘어가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비슷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아이템을 소유한다는 건 뭘까? 실제로 소유하는 건 아니지 않나?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디아블로가 보여준 이 과정보다 아이템이 더 중요하다라는 이 변화가 가상세계지만 그 안에서 뭔가를 획득하고 소유한다는 느낌이 어떻게 보면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재미의 영역의 중심에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네. 해시태그 게임 인문학 오늘 여기서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경혁 게임 제너레이션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도 인사드릴게요.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으로 레드본의 Come and Get Your Love 함께 들으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아나운서 전주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